읍에 나갔다가 길 귀퉁이에 놓인 무가지를 가져와 한 줄 한 줄 읽으며 밑줄을 쳐보았다. 취직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근무 시간을 물어보고 용기가 생길라 치면 급여까지 알아보았다. 몸을 사리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은택이 옷가게 점원으로라도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면접을 갔다. 얼굴이 하얗고 가느스름하게 생긴 젊은 사장은 개업 초부터 뭐 이런 게 와서 초를 치나 하는 노골적인 표정으로 은택에게 인상을 썼다. 그 외에 찾아간 일자리에서도 은택은 대개 외면을 당했다. 달갑지 않은 기색을 보여준 곳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표시라도 해준 것이니 고마웠다. 어느 사무실에서 은택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늘씬한 몸매의 아가씨가 방금 은택이 들어갔다 나온 사무실로 뒤이어 들어갔다. 유리문 안으로 아가씨가 들어서자 실장의 얼굴에 반기는 기운이 보였다. 그는 은택에게 시큰둥했던 사람이었다. 짧은 치마 밑으로 하얀 다리를 드러낸 아가씨가 사부시 의자에 앉자 사무실 뒤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왔다. 두 남자는 아가씨에게 말을 붙이며 깍듯이 응대했다. 은택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다 질끈 핀을 찔러 넘긴 머리 모양에 나이도 많았다. 그러하니 취업은 쉽지 않을 터였다. 대기업 입사도 아니고 중소기업 입사도 아닌 작은 사무실의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이라고 해봐야 사원 업무와 다를 바 없는데도 외모를 따지는 눈치였다. 그렇게 은택이 구직을 하러 다니던 중에 종합물류를 취급하는 사무실로 면접을 가게 되었다. 물류회사라고 해서 가보니 화물운송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은택이 쭈뼛거리며 얼마를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면접을 하는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가 은택에게 편히 앉으라고 했다. 남자는 조금 싱거워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부담이 없고 편한 느낌이 들었다. 은택이 가지고 간 면접 서류들을 무심하게 들춰보던 남자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은택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별중나지 않게 취직이 되었다. 일을 잡지 못하게 될까봐 위축됐었지만 이리저리 쏘다닌 것이 그래도 성과가 있었나 보았다. 예쁜 외모가 필요한 회사라면 그런 사람을 뽑았을 테고 딱히 못 봐줄 정도가 아니라면 적당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고용해서 쓴다는 것을 알았다. 은택은 괜스레 마음을 졸이며 구직을 하러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직이 되어 곧 떠날 수 있다는 말을 은택이 용연내에게 전했다. 취직이 되었다는 말에 용연내는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는 듯 했다. 상대의 표정을 통해 마음을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용윤네의 표정은 해독해내기가 어려웠다. 가소로운 듯 옅은 웃음을 흘리는 그 표정이 볼수록 헷갈렸다. 얼굴에 웃음이 깔린 것은 맞는데 눈에 도끼가 있어서 속내를 읽기가 쉽지 않았다. 얼굴 표정과 눈빛이 일치하지 않는 용윤네를 보며 은택은 불안을 느끼곤 했었다. 며칠만 있다가 가겠다고 사정사정을 할 때에는 길길이 날뛰던 용윤네가 취직이 되어 나갈 수 있다는 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잡은 직장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는 물음조차 당연히 없었다. 다만 은택이 벌어올 돈에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은택이 월세 보증금으로 갖고 있었던 돈을 용윤네에게 건넸다. 방을 구해서 나갈 때까지 얼마간 머물게 해줄 것에 대해 값을 지불하고 싶었다. 출근한 첫날부터 은택은 바빴다. 면접을 할 때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전산 작업을 웬만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은 것이 들통이 났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뭉친 것이었는데 어설픈 전산 실력이 드러나자 은택은 민망했다. 서투른 가운데 하루하루 적응을 해나갔다. 외근 직원들은 사무실의 얼굴을 잠깐 디밀고는 바쁘게 나가버렸다. 사장과 대리는 거의 사무실에 붙어있지 않았다. 그들이 일하는 방은 사무실 안쪽에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결산때가 되어야 직원들이 모여 업무 보고를 하므로 은택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서너 달이 지나가자 일은 익숙해져서 단순 업무가 되었다. 일을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은택은 사무실의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를 철통같이 사수하는 용윤네 때문에 은택은 함부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은택이 전화 한 통이라도 거저 쓰는 것 같으면 용윤네는 난리 법석을 떨어댔다. 하여 벨이 울려 전화를 받은 용윤네가 무엇인가를 꼬치꼬치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런 후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은택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전화를 걸은 대리는 은택을 채용해준 사람이었다. 지난번에도 전화를 걸었었다고 그가 말했다. 그가 전화를 건 적이 있었음을 은택은 알지 못했다. 업무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님을 밝힌 그는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직원들이 모여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갈 채비를 하는 은택을 보며 용윤네 얼굴은 화가 난 듯 불그락 푸르락했다.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이상스러운 말을 해대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대리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라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음성이었다. 그러했지만 용윤네는 남자의 음성이 좋은 것이 상스럽지 않다며 생뚱맞게 은택을 단속하려 들었다.
용윤네의 말씨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있는 듯했다. 회사의 대리가 직원과 함께 밥 한 끼를 먹겠다는 것이 어째서 용윤네를 들뜨게 만들었는지 의아했다. 마치 연애라도 시작된 것처럼 들떠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 새퉁스럽게만 보였다. 용윤네는 옛날부터 남자들에게 호된 관심을 보이는 성향이 있었다. 대리와 은택은 음식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경기 탓인지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은택이었지만 낯선 이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여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았다. 새 빵을 얻어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싼 방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의욕 없이 앉아있던 은택에게 대리가 말을 걸어왔다.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직원들에 대해 그가 얘기를 해주었다. 다음 달에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모두 모여서 회식을 하자고 말했다. 은택이 건너편에 앉아있는 대리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멀쑥했지만 옹골차 보이는 생김은 아니었다.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 말하는 품도 밋밋해 보였다. 그러나 웃을 때 흰 이가 가지런한 게 깨끗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싱그러웠다. 휴일이었다. 우연히 은택은 용윤네와 한자리에 있게 되었다. 용윤네가 외출을 하여 집에 없다고 생각한 은택이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없는 줄로만 알았던 용윤네가 안으로 들어왔다. 보통 때라면 피해서 나갔을 테지만 은택은 짐짓 텔레비전에 집중한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폭언과 함께 싸움이 시작될성 싶은데 그러지 않고 웬일인지 잠잠한 시간이 지속되었다. 은택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두고 있었으나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떠나게 된다면 진정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은택이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용윤네는 전화를 걸어서 이상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혔다. 인연을 끊으라는데 어째서 인연을 끊지 못하느냐며 소리를 질러대던 용윤네는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질을 부리거나 포악을 떨어댔다. 전화기 너머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돈이 없어졌으니 당장 돈을 가져다 놓으라는 둥,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는 둥, 어느 놈과 씹을 밝히며 살고 있느냐는 둥, 알 수 없는 비난과 원망을 퍼부어댔다. 은택이 찾아가면 용윤네는 어째서 인연을 끊지 못하고 내 집 주위를 아직도 빙빙 돌며 사는 것이냐는 지긋지긋한 말을 반복했다. 마치 용윤네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경쟁자로서 은택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부르유토끼 성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성금을 낼 사람들을 위한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다. 그 옆에는 이미 성금을 낸 사람들의 누적수가 시시각각 올라가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용현내가 뜻밖에도 부르유토끼 성금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성금을 내려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성금을 내기 위해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와 신상이 텔레비전에 공개되는 것이냐고 용현내가 꼬치꼬치 물어왔다. 전화번호만 누르면 성금은 자동 납부가 되고 전화요금 고지서에 성금으로 낸 돈이 자동 청구가 될 것이라고 은택이 대답해 주었다. 성금을 낸 이의 목소리와 신상이 공개될 일이 없음을 알게 되자 용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착한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런 바람이 허물어지고 말았으니 실망스러운가 보았다. 불우이웃을 도운 자신의 선행이 무명으로 묻히는 따위에 용현내가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헛짓을 할 필요가 없었다. 용현내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그 위선을 알 것 같았다. 화가 난 사람처럼 용현내가 채널을 획 돌려버렸다. 기숙사에서 지낼 때 주중미사 중에 들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불현듯 은택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위선에 대한 경계였다. 자신의 선행을 남에게 알리려 하는 자는 설령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그 덕이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남들 앞에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칭찬과 명성을 얻었을 테니 상은 이미 받은 셈이 되었다는 유지였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선행을 숨겨두라는 것이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아쉬울 바가 없다는 뜻이었다. 돌려진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드라마 속의 아름다운 여주인공은 마음씨까지 예뻐서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껏 받았다. 멋진 남자 하나가 여주인공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를 태웠다. 그러나 여자는 그런 남자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었다. 사뭇 외면하는 여자를 향해 남자의 사랑은 간절하기만 했다. 남자의 애달픔을 지켜보는 내내 용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용현내의 시선이 남자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용현내가 침을 꿀꺽 삼켰다. 나이를 먹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늙었다고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텔레비전을 보며 요동치고 있는 용현내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였다. 어머니로서의 삶은 외면한 채 여자로서의 삶을 갈망하여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했던 용현내였다. 그러했으므로 자식들을 키우며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나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수행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었다. 누구라도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용연내는 의존심과 암상만을 싣고 버겁게 흘러갔다.